네, 11번입니다. 11번. 자,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저장 중심형 창고 내 흐름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핵심 키워드가 저장 중심이라는 겁니다. 저장 중심이고, 이 물류 창고의 종류 중에서는, 크게 보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물류의 종류에서 보면, 창고라는 거는 원래, 스톡 컨셉이었죠. 저장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가가치를 덧대면서 플로우 개념으로 바뀌어요. 흐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저장보다는 이제 바로바로 흐르는 어떤, 유통이란 말은 너무 불어도 하니까, 저장보다는 흐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장형, 중심의 창고라는 형태가 있고,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뭡니까? 밑에 지금 보시면 제가 하나 해놨죠? 집배 중심형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나갈 거를 갖다가, 고민한 그런 어떤 창고의 흐름으로 이제 변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이제 대규모 센터에서는, 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한 어떤 재고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보시면 알겠지만 상부로 갈수록 공급 사슬이라는 게 상부로 갈수록 커져 있어요. 당연히 재고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저장 중심의 창고도 여러 가지 어떤 몇 개 유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재고 종류가 많아질 때 피킹 순회 거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동일 품목을 폭은 좁게, 깊이는 깊게 적지 않은 유형이다. 지금 딱 이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창고에서 이 형태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뭐 재고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막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넓힐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런 저장형 중심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실선이 입고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쌓아놔요. 안쪽에다 쌓아놨고, 출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바로바로 이제 앞쪽에서, 그래서 선입 선출이 많지 않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야 되는 게 많지 않은 소품종의 어떤 다량품의 경우에는 적치장 안쪽에 순서대로 적치해 놓고 출고시 가까운 곳에서부터 출고하는 유형, 이런 이제 유형이 되는 거고, 그림이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선입 선출이 필요하게 될 때 2열 또는 3열의 병렬로 정리해서 입출고를 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병렬로 되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들어갈 때 여기다가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병렬이라는 포인트에서 이 그림을 갖다가 유출을 해야 되고요. 적치장 안쪽이라는 부분에서 이걸 갖다가 유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폭이 좁게, 그죠? 폭이 좁게, 하는 부분 자체에서 유출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4번과 5번은, 여기 보시면 물품을 대량으로 쌓아두면 피킹의 순회거리가 길어지므로, 피킹장과 경납장을 분리하는 건데, 피킹장과 경납장을 분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피킹하는 게 이제 물건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죠. 경납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쌓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게 분리됐다라는 부분 자체는 유통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집배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킹형 선반의 상단부에 예비 물품을 팔레트에 적시해 뒀다가 하반부가 되게 되면 하반부의 팔레트로 하단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내리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장형은 맞지만은 이 그림에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 입체적으로 그려야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창고의 물류 설계를 조금 더 볼까요? 물류 흐름의 기본적 설계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창고 내 물류 흐름에 따라서 저장 중심형, 집배 중심형으로 구분됩니다. 창고 내에서 물류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입고장, 경납장, 그 다음에 분배장, 포장장, 그 다음에 출고장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중심형 창고는 물품을 비교적 장기간 저장하는 창고예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는 제품에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집배 중심형 창고에 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센터 쪽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 요걸 갖다가 양이라고 하면, 여기가 소매점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소매점이죠. 여기도 소매점, 리테일러라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서 그 다음에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불어주는 얘 두 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도매상들 위치해야 됩니다. 이 도매상 위에 있는 중심 업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이 말초적인 거를 다 뭐랄까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이론상 따진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네,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죠. 어디 갔지?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정량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4개 곱하기, 그죠? 이거 4개 곱하기, 이게 여기가 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배중심형 창고비에서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보관된 물품의 품질이 훼손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 보관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많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생산이나 매입이 단기간 이루어지는데 반해서 출고는 장기간에 행해지는 경우에요. 이런 주문 형태가 배치 오더라는 거죠. 그죠? 한 번에 일괄 주문하는 겁니다. 때로는 공급이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닛노드 형태 그대로 경납고에 그대로 이제 선반에 경납되기 때문에 경납고를 통해서 경납되기 때문에 입고시의 흐름이 간단하여 횟수가 적어요. 그 다음에 충전율을 고려하여 통로 면적을 최대한 축소할 때에는 카운터 밸런스 포크리프트가 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장형 중심은 토탈 1유형부터 해가지고 6유형까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여기 유형 보시면 소품종 다량품 선입 선출이 크지 않은 경우 적치장 안쪽에 순서대로 적재해 놓고 출고 시 가까움부터 간다. 이거 보면 이게 이제 1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병렬려 한다. 이건 뭡니까? 2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유형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기 보면, 길게 작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1유형, 2유형, 3유형이 된다는 겁니다. 저장형이. 그 다음에 5유형과 6유형은 여기 지금 보시면 피킹장과 대량 경납고를 분리해가지고 2단으로 쌓아놓는 유형이고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배중심형이 더 가까워져요. 5, 6형으로 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6형 같은 경우에 이제 상부에 있는 거 빼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유형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게 1유형, 2유형, 3, 아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5유형과 6유형 같은 경우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집배 중심형은 경납장과 피키장을 달리하는 경우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각종 컨테이너를 분배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많다. 여기서 지금 피킹장과 대량 재고 경로장을 분리한다라는 게 저장 중심이라고 그러면 달리하는 경우가 적다라는 것은, 들어오자마자 나가기 때문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잘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 집배 중심형과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인데 이 저장 중심형과 같은 경우에는 1유형부터 해가지고 지금 6유형까지 있다. 3, 4유형은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림에 나타난 거고 6유형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단에서 상단의 물건을 갖다가 밑으로 하단 물건이 빠지면 내려가는 그런 어떤 타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포크리프트를 많이 사용하지만 집배 중심형과 같은 경우는 흘러야 되죠. 그래서 플로우렉과 같은 설비 등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런 어떤 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야죠. 11번부터 그냥 바로 쭉 한번 가볼까요? 한 5문제 정도를. 자, 12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거는 많은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보면 배송센터 구축이 이점으로 옳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배송센터 구축이 이점으로 옳지 않는 거, 수송비 절감, 배송 서비스율 향상, 납품 작업의 합리화, 교차 수송이 발생한다. 상물 분리 실시한다. 딱 하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각각의 공장에서 제품을 소비지까지 개별 수송함으로 손상, 분실, 오배송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각각의 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이 출하돼 가지고 오는 비효율성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물류센터 안에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가공센터도 있고 뭐 포장센터도 있고 되게 많은데 여기 지금 배송센터를 구축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수요지에 가까운 배송센터에까지 대형차로 수송하고 이게 뭡니까? 간선 운송이죠. 그 다음 뭡니까? 지선 운송을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소형차로 배송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는 공장에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배송 서비스율 향상이라는 게 이런 어떤 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해보면 물건을 이렇게 유통할래? 아니면 중간에 있는 거점들을 이용해 갖고 유통할래?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어떤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나 양판점은 배송센터를 통해서 납품 작업을 합리화시킨다. 이 합리화시킨다는 게 뭐냐면 크로스 도킹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이런 어떤 백화점에 간다고 했었을 때, 요 놈은 이 회사에서 왔고, 요 놈은, 이게 크로스토킹이죠. 그래서 이 놈은, 이런 회사에서 왔는데, 여기 들어가야 될 어떤 물품들은 네 종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작게 만들자 그러면 요 물품도 조금 들어가고 요 물품도 조금 들어가고 이게 한 차에 실려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물건은 좀 많이 들어간다 치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고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간다고 치면 이런 부분 자체를 갖다가 중간에 있는 거점에서 이걸 갖다가 뭡니까 요렇게 이제 이걸 갖다가 크로스 도킹으로 해가지고 합류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물 분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결제는 결제대로 흐르고 물건은 물건대로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송센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렉의 설명을 한번 가볼까요? 렉은 3번을 의미합니다. 3번을 의미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팔레트 렉, 적층 렉, 그 다음에 플로우 렉, 드라이빙 렉, 회전 렉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근데 회전 렉은 입체형이며 소품종 대량 상품을 왠지 느낌 이상해요. 회전 렉 캐러셀 같은 경우에 소품종 대량 상품을 팔레트 단위로 보관하는 이 캐러셀 위에 팔레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팔레트 단위로 보관하는데 적합하다. 여기서 이제 틀렸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렉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렉, 팔레트 렉, 그죠? 팔레트 단위로 물품을 적재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화물이라도 팔레트에 실려서 오면 적재가 가능하게끔 만든 선반을 팔레트 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적의 부재를 선정함으로써 화물의 하중 조건에 따라서 최적의 부재 재료를 쓰기 때문에 안정성과 경제성이 우수하고요. 규격에 따라서 하죠. 우리가 중량렉, 경량렉 뭐 봤었죠. 중간렉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로서 각 부품의 분해 결합이 간단함으로 단수 조정 및 이전 설치가 용이하다. 다양한 액세서리를 이용해서 렉 규격 선택이 자유롭다. 연결형과 독립형으로 나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렉 선정 기준 적재 화물의 최대 하중을 고려합니다. 가장 무거운 걸 고려해가지고 로드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철빔들을 선택해가지고 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선택형 팔레트 렉이에요. 이런 게 이제 선택형 팔레트 렉, 조절 가능 팔레트 렉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11m 높이까지 최대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고 100% 선택적 저작 공간을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 형태의 팔레트입니다. 선택형 팔레트 렉이에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지게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VNA 렉 같은 경우는 15m까지, 그죠? 할 수 있는, 그죠? 신형 창고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적재물보다 조금 넓은 통로에서 VNA 장비를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건 드라이빙 렉인데, 대량의 동종 제품을 보관하는 데 적합하고요. 드라이브,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지게차, 리치 트럭 같은,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작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드라이빙 렉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렉도 있죠. 드라이브가 완전 통과하는 이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더블팁 팔레트 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양쪽에 이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선택형 팔레트 렉에서 파생한 더블딥 시스템은 특수 리치 트럭 또는 어태치먼트를 장치한 리치를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대신에 이 공간 자체가 되게 넓죠. 팔레트 렉에 비해서
30%까지 적재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팔레트의 50%만 즉시 접근이 가능하다. 본 시스템은 창고 적재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대량의 동일한 타입의 팔레트를 필요로 하는 드라이빙 렉 같은 대체 시스템이 불가할 경우 성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정의하는 게 아니고 산업 규격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게끔 한다라는 그런 렉이에요. 상당히 문제 내기에 되게 좋은 렉이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선입 그래서 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여기다 렉에 넣으면 순서대로 쭉 저쪽으로 밀려가지고 저쪽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여기 이제 롤러 같은 거 보이죠? 쭉 밀어 넣으면 저쪽에서 하나하나 착착착착. 선입 선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놓으면 맨 먼저 놓은 게 맨 먼저 나오죠. 밴딩 머신이 가장 선입 선출에 가까운 겁니다. 자, 전동 모빌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별적 고정식 렉에 비해 100% 보관 능력을 높일 수 있다. 전동 모빌렉은 이동형 베이스 위에 설치된 각각의 렉으로 그래서 이동형으로 설치되어 있구나. 단어의 의미 자체가 요걸 갖다가 이제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동형 베이스 위에 설치된 렉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쪽으로 나가서 이쪽 싹 밀어버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줄은 여기도 발생할 수 있고 여기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빌렉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글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죠. 한글 파일에.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면세점 가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모빌렉이에요. 모빌렉. 이 물건 보고 이쪽 칸 열고 물고 그 다음 닫고 그 옆에 까고 이런 거예요. 자, 메자닌 렉 단어를 갖다가 잘 기억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여기 옆에 공단에 가면 정말 많아요. 적재 공간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어떤 메자닌 렉을 갖다가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층, 2층 아이템을 갖다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이뻐 보이죠? 카페 같은 데도 이런 타입이 되게 많죠. 그죠? 적층형 렉의 종류 A형, B형, C형 등이 있고 선정 A형, B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모빌렉은 아까 봤던 뭐 여기 보시면 전동 모빌렉 다 유사한 개념입니다. 저거보다 사이즈가 팔레트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물건을 갖다 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 수압형, 샌들형, 전동형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밀래, 손의 압력, 손수 암으로 밀래, 핸들 돌려가지고 밀래, 아니면 전동으로 작동할래 이런 겁니다. 특히 면세점 가면 핸들식이 되게 많아요. 그 공항에 가면 암렉과 같은 경우에는 지주파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뼈대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싹 읽어보시고 문제 나올 만한 것 같다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시면 카톤 슬라이드 렉과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컨베이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작업의 효율성을 갖다가 이제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쓱 넣으면 스르륵 밑으로 이제 흐르게끔 내가 따로 힘을 주지 않아도 그런 어떤 장점으로 활용하려고 만든 게 이제 카톤 슬라이드 렉이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흐르겠죠. 그래서 유통기간이 민감한 상품에 대한 안전한 관리 뭐 이런 거나 특징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거렉은 옷 거는 거예요. 옷 걸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거렉. 요 정도가 이제 렉이고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또 렉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보되 특히 이제 메자닌 렉 정도 많이 좀 봐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 모빌 렉 그 다음에 종류 한 뭐 4-5개는 알아요. 카톤 슬라이드 렉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플로우 렉 안에 흘러요. 너무 쑥 흘러서 저쪽으로 나갑니다. 선입 선출 전동 모바일 렉 드라이빙 렉 요런 걸 갖다가 조금 봐두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로 가면 여기 지금 보시면 팔레트 렉, 적층 렉, 플로우 렉, 드라이빙 렉 다 봤죠, 그죠? 회전 렉, 캐러셀 같은 타입은 아닙니다. 캐러셀은 여러분들 되게 공항에서 물건 찾을 때 보면 돌아 나오는 그게 이제 캐러셀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팔레트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행거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가 같은 경우에는 MRP입니다.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에 우리가 경영학의 시작이 약간 MRP라 볼 수 있어요. 경영학의 시작을 나름 생산관리로 봅니다. 생산관리로 봐가지고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자재 소요 계획이 아니고 Manufacturing 전사적 이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고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해서 회사 엔터프라이즈 리소스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로 나온 게 여기 지금 보면 CURS, SCM, CRM 이런 어떤 생산 외적인 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움직이나요? 자, MRP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되게 중요하죠. MRP를 산출할 때는 생산 일정, 조달 기간, 업체 제조의 랏, 한 번에 생산하는 단위를 랏이라고 그래요. 감안하여 입고 일자를 결정하여 자재 소유 요청을 하며 MRP 시스템에는 외부 자재 조달일 경우 사내 입고 시 리드 타임 이런 거 다 고민한다. 뭔 말이냐, MRP가. 예를 들면 핸드폰 한 대를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부품들이 쫙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 몇 대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부품을 갖다가 가져오는 시간이라든가 비용 모든 걸 다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MRP 세 가지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전체 일정 계획, MPS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주 단위 생산 계획, 몇 개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자재 소요, BOM, Bills of Material이라고 해서 자재 명세서가 몇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벤토리 레코드 파일이라서 IRF 재고가 몇 개 있냐, 이 정보를 가지고 생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게 MRP예요. 이 그림이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래서 MRP는 생산 계획을 갖다가 세우고, 표준 생산 계획, 우선순위 계획, 생산 능력 계획, 생산 분석해가지고 뭡니까? 다시 생산 능력 조정하고, 이렇게 다시 우선순위 조정해가지고 계속 돌립니다. 플랜 두 C 컨셉이에요. 요 안에서 들어가는 게 자재 소요 계획이겠죠. 어떤, 우리가 자재가 어떻게, 여기 지금 보면 우선순위 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할 것이냐, 언제 작업에 투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작업할 때,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조정, 그 다음에 우선순위, 그죠?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MRP에서, 특성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필요한 걸 갖다가 착 뽑아내가지고 계획을 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준비 비용,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균형이 이루도록 랏들을 결정한다. 랏이라는 게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단위를 얘기합니다. 한꺼번에 뭐, X라지 3개, X라지 3개, 라지 2개, 라지 6개, 정규 분포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걸 랏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전혀 MRP 1단계는 직장 개선 풍토를 위한 OS,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인사관리 쪽, 조직관리 쪽에 필요한 거고요. MRP 로트 크기가 작아서 유휴 재고와 창고 공간의 감소를 갖다가 이제 초래한다. 이게 지금 MRP 같은 경우는 로트 단위가 작아서 유휴 재고와 창고 공간의 감소를 갖다가 초래하지 않아요. 로트 단위가 큽니다. 한 번에 생산할 때 우리가 몇 개를 어떻게 생산할지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벌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 우선순위 계획은 착수 순서와 실시 시기를 정한다. 우선순위 계획. 여기 밑에다가 해놨죠. 우선순위 계획. 우선순위 정하는 겁니다. 언제 작업을 투입할 것인가, 이걸 갖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어떤 거예요. 그래서 MRP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경영학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물건을 하나 생산함에 있어서 이게 내가 자재를 어떻게 땡겨서 어떻게 생산 계획을 세우냐, 뭐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게 계획을 짜요. 실행을 해요. 플랜, do, 그 다음에 see, 모니터링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는 바꿔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나는 오늘 시간이 몇 시간 있고, 뭐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 경영학 분야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가 뭘 가지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죠. 내 체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뭐 어떤 책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내가 이 책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서관 갔다 와야 된다. 그럼 나 5시간 밖에 없는데 도서관에서 1시간 보내야 된다. 이런 거랑 되게 유사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적 주문량 EOQ입니다. EOQ는 루트 H분의 EDS라고 반드시 하나 이제 숙지를 하고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주량을 정해요. 근데 계산을 하라기보다는 공식 안에서의 숫자 변경입니다. 연간 수요량이 170% 증가하고 재고 유류 비용이 10% 감소한다. 변동량 어떻게 되냐? 그냥 그대로 넣으면 돼요. 경제적 주문량 EOQ는 루트 H분의 EDS입니다. 루트 H분의 EDS고, 이게 분모로 가 있는 HS가 뭐예요? 홀드 코스트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요것만 구분해내면 되죠. 이게 홀드 코스트죠. 재고 유지 비용이고, 연간 수요량, 연간이에요, 여러분들. 연에 얼마 필요하냐? D, 1회 주문 비용, 스톡 아웃 비용. 그래서 S입니다. 스톡 아웃 비용이에요, 이게 이제. 재고를 갖다가 빼오는 거죠. 이게 주문이고, 이건 이제 홀딩 코스트, 재고 유지 비용입니다. 이건 이제 디맨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증감 전에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루트 H분의 H가 얼마예요? 기존의 거는 50이죠.
50분의 곱하기 2D 디맨드 3000개랑 S 100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109.5가 나와요. 그런데 증감 후에는 뭡니까? 연간 수요량이 170% 증가했으니까 3000에다가 1.7을 곱하고요. 이런 건 알죠.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은 10% 감소했었으니까 50에 0.1 곱해서 그거를 빼요. 그걸 계산하면 189.7이 나와요. 이 두 개 빼면 80.2가 나옵니다. 양 자체는. 그런데 이게 기존의 초기 109.5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감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9.5분의 80.2 하면 73.2% 정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다.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조금 생각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5개 한번 풀어봤어요. 한 번에 5개 한번 풀어봤는데 그렇게 무리되지 않네요. 한꺼번에 5개씩 가야겠어요. 네.